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가짜 골다공증에 제발 속지 말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골다공증은 이제 뼈에 구멍이 많다라는 뜻인데, 이 뼈에 구멍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골절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두렵고 끔찍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생기는 분들을 이제 주위에서 이제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다리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관절 골절로 이제 누워 계시다가 수술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하면은 상당히 겁을 먹기 쉬운 그러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이게 골다공증이 아닌데 골다공증으로 진단돼서 불필요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그래요.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뭐 골다공증에 대해서 뭐 어떠한 뭐 원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설명 하나도 없이 골다공증이네요. 예, 주사 맞으세요. 그래서 뭐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를 처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골다공증 약을 그냥 약 드세요 하고 요 얘기만 듣고 거의 뭐 한 1분 진료 정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나 매일 먹는 약이나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요런 이제 그냥 바로 처방하고 바로 이제 진료실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느 부위가 골다공증인지 그리고 이 골다공증이 이제 나한테는 이제 왜 생겼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약이나 주사 효과가 충분히 있는지 별로 효과 없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부작용, 조심해야 될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약은 또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러한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주사 맞고 또 오세요, 약 드세요 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이제 골밀도 수치만 보고 그냥 대충 처방하고 끝내야 되는 그런 질병이 아님에도 이러한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단순 처방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진짜 골다공증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짜 골다공증, 또 이제 진단 오류로 인한 골다공증으로 진단받고, 어,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골다공증으로 약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먹고, 그쵸? 안 맞아도 되는 주사를 맞고,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운이 나쁘면은 이 부작용으로 엄청 고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분도 있지만, 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죽다 살아난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 최악은 오히려 이 치료제 중에서 이제 파골세포 억제제 계통의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은,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뼈가 약해질 수 있고 골절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돈도 버리고 이제 뼈 건강도 나빠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이제 가짜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제 여자 환자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처 동네 모 정형외과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척추 골밀도가 마이너스 2.7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이제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는데 마이너스니까 숫자가 클수록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이제 척추 쪽에 진단을 받았고 고관절, 허벅지 뼈, 그 전체는 마이너스 2.2로 이제 골 감소증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병원과 같은 회사의 그 골밀도 기계로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가 오면은 아직 50세기 때문에 좀 젊기 때문에 과연 골다공증일까 이제 이런 의심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저희 병원에 왔을 때도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이제 최근에 한 거 보니까 어, 허리는 마이너스 1.7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7이었는데 마이너스 1.7로 나왔습니다. 예, 골 감소증이죠. 그리고 허벅지 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였는데 마이너스 1.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특정 회사 제품에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또 저희 병원과 같은 제품을 사용했어도 이렇게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오신 분이지만 제가 검사해가지고 골다공증이 아니고 골감소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변경이 되었고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자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환자 이제 체해 성분 분석을 보니까 이제 무기질, 이제 이 뼈 무게를 나타내는 무기질 미네랄 성분이 2.8까지 정상인데 2.6으로 좀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체중도 조금 키에 비해서 날씬하신 편이었고, 어, 그 근육량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량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마른 저지방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BMI가 17점대로 아주 77.0으로 낮게 나와 있어서 체중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부위별 근육량을 보면은 팔 근육도 많이 부족하고 특히 부족하면 안 되는 다리 근육이 양쪽 다 오른쪽 왼쪽 다 표준 이하로 아주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체성분 분석상 무기질도 떨어져 있고 전체 골격근량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다리 근육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골밀도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칼슘이 9.8로 조금 높은 정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비타민 D 수치는 35인데 저는 이렇게 이제 감소증인 경우 또는 골밀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한 50에서 한 70, 많게는 80 사이 정도 유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전구 물질인 DHEA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부족하게 되면서 골밀도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DHEA가 부족해서 요거를 보충해주는 영양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렸던 부갑상선 호르몬 정상이었고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기능 역시 정상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재검으로 골 다공증이 아니라 골 감소증 상태로 나왔고 치료 약물이나 치료 주사는 불필요한 상태였지만 폐경이 임박한 상태였고 근육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그 위험 관리를 해서 뼈 건강을 잘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환자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절이 있으면 무조건 골다공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뭐 골다공증이 없어도 워낙 외부적인 충격이 강하면은 누구나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없어도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심하게 넘어지면은 뼈가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골다공증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7세 여자 환자 정도 되는데 넘어지면서 척추 압박골절이 있던 환자거든요. 이제 척추 3번에 압박골절이 있던 환자인데 이제 넘어졌으니까 정형외과 가서 이제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골밀도 검사를 했어요. 이제 동네 근처. 근데 척추가 마이너스 2.5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다리는 마이너스 0.7이 나와서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골다공증 관련된 주사 치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허리가 마이너스 1.2. 이분은 이제 3번이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보고 요거를 제외를 한다면은 2번하고 1번하고 2번하고 4번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수치가 뭐 2.6 정도 되고 마이너스 2.6이 되고 나누기 3 하면은 마이너스 한 0.9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0.9면은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압박골절이 있었지만은 골다공증이 아니라 거의 정상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다공증 수치가 좀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다리도 플러스 0.8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이 환자분은 골다공증이 있기 좀 어려운 그런 체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거를 체성분 분석으로 보신다면은 일단은 무기질 양도 정상이었고 워낙 근육량도 많고 지방량도 많아서 체중이 그래도 약간 비만하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뼈 자체가 조금 이렇게 크신 그런 체질적으로 뼈 자체가 크신 그런 체형이셨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분은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거의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체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체지방 비율이 높고 복부랑 내장 지방이 많고 최종적으로 비만 상태고, 하지만 이제 근육량은 다행히 많이 있어서 골밀도가 떨어지기 어려운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셨어요. 혈액 검사를 했더니 이제 칼슘은 정상이었고요. 비타민 D가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목표인 얼마죠? 50에서 한 70 사이 정도 유지하시면은 골밀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분도 역시 DHEA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도 이제 보충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부갑상선, 조골, 파골세포 양호했고요. 근데 중금속 검사를 보니까 수은과 비소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1로 당뇨 전 단계였고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서 뭔가 이게 중금속이 있거나 영양소가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분도 골밀도 재검을 할 때 골다공증이 아닌 골감소증, 골감소증도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정상이었다. 근데 어떻게 희한하게 이제 다른 병원에서 검사하면은 자꾸 골다공증으로 나옵니다. 이분은 식이와 운동이 필요했고 체지방 감량이 필요하고 대사증후군이 생겨서 뇌경색이나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좀 필요한 전형적인 대사증후군 환자였습니다. 이분도 이제 그 중금속 결과를 보면 수은이 조금 상당히 높았고요. 특히 이제 비소가 상당히 높아서 이런 것들도 활성산소를 만들고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독 치료가 그럼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환자입니다. 이제 31세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31세에, 물론 31세에 골다공증으로 나오는 환자들도 있어요. 근데 31세는 이게 골다공증 나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이만 봐도 이거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아니겠구나 이런 의심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종합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척추가 마이너스 3.0, 그리고 대퇴경부도 마이너스 2.8로 완전히 젊은 나이인데도 골다공증이 상당히 심한 편이었죠. 그래가지고 결과 듣자마자 바로 프롤리아 주사 6개월에 한 번 맞는 그 골다공증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8개월 후에 이제 저희 병원에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또 골밀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최근에 했다고 해도 제가 제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하게 되고 환자분들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로 검사를 하게 되지만 그래도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검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3.0이었는데 얼마로 나왔죠? 마이너스 1.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제 다리 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인데 마이너스 2.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환자는 골다공증이 아니라 골감소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사 한 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는데 한 번 맞았다고 해서 이렇게 50% 이상 좋아지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뭐 10% 정도 좋아지는 수준이지 이렇게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사 효과가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검사 기계의 오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성분 분석 검사를 했더니 이분도 무기질이 좀 떨어져 있긴 했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무기질이 떨어져 있고 근육량도 미달이고요. 그리고 체중도 조금 너무 날씬한 편이고 해서 근육도 조금 전체적으로 부족하면서 무기질도 떨어져 있어서 젊은 나이지만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른 나이에도 관리가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환자 케이스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뭐 칼슘 양호합니다. 9.4. 그리고 비타민 D가 또 떨어져 있네요. 얼마나 유지해야 되죠? 50에서 한 70 사이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분도 DHEA가 좀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PTH, 부갑상선하고 파골세포 기능은 양호했는데, 음, 조골세포 그 수치가 오스테오칼신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왜 떨어져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프롤리아 주사를 맞은 영향이 7개월,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뼈를 만드는 기능까지 떨어뜨리는
주사 약물입니다. 그게 뼈 건강에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골밀도 제거했더니 이제 골다공증 상태가 아니라 뭐죠? 골감소증이죠. 예, 감소증 상태로 나왔고, 하지만 이제 근육량 부족과 이제 체중이 너무 낮은 게 예, 골밀도가 떨어지는 가장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진단의 오류의 원인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검사 기계 관리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정을 하고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제가 기계를 지금 구매한 지 한 2년이 좀 안 됐거든요. 근데 구매한 지 제가 느끼기에는 1년 전부터 조금 수치가 이상하다고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일주일에 2번씩 그 보정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테스트를 항상 시행하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거기서 잡아내지 못하는 기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검사 수치들이 낮게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의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AS 기사를 불러가지고 꼼꼼하게 점검을 했더니 그 엑스레이를 그 감지하는 부위가 판이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좀 고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의사가 꼼꼼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다면은 계속 오류로 이렇게 골밀도 수치가 낮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정상으로 나와야 될 환자들이 자꾸 골밀도가 적은 골다공증 환자로 진단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 제품을 쓰더라도 그 기계를 의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는다면은 이런 기기 오류로 인해서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는 환자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투여받게 되면서 뭐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쓸데없이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환자도 불필요한 지출과 또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또 고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검사를 자주 하고 약을 처방해서 병원이 이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치료를 해서 환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은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자가 이제 검사를 진행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검사하는 경우에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나 방사선사가 해야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자세를 잡아가지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검사 자세 잡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검사 자세를 잡았다고 해도 검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이게 한 번에 정확하게 에, 사진이 안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자세가 안 좋은 경우에는 자세를 조금 다시 잡아가지고 재촬영을 해야지 거의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검사를 하는데 한 번에 자세가 딱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찍고 중심을 잘 맞춘다든가 뭐 다리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내외전을 좀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확한 이미지를 구도를 잡아가지고 정확한 이미지를 얻어야 되고요. 사진을 찍고 나서도 그 기준값을 정하는 게 있는데 그 기준값을 그 촬영하자마자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대충대충 그냥 기계가 오토로 잡아준 검사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검사 값이 왜곡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검사는 숙련된 의사나 방사선사가 검사를 해야지 대충 이렇게 포지션 잡고 이제 클릭만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그런 건 좀 검사 오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숙지를 하고 검사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최근에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그 레벨 검사 하는 이제 척추 레벨을 이렇게 정할 때 이제 첫 번째 요추부터 네 번째, 4번 요추까지 네 개의 그 척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제 흉추 12번이 포함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골밀도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해석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전에는 이게 2개씩 묶은 것 중에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6, 두 개씩 묶어져 있는 거에서 가장 낮은 것이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를 전체 다 평균으로 하고, 중간에 이제 이상하게 뭐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수치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이렇게 평균을 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2번이 이제 문제가 있는 척추 레벨이라고 하면 1번, 3번, 4번을 평균을 내서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평균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마이너스 2.6으로 진단됐지만 지금 새로운 그 검사 해석 방법으로는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도 마이너스 2.6이면 어떻게 되죠? 골다공증이라서 주사나 약을 처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2.2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굳이 처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대충 보고서 그냥 이렇게 두 개씩 묶은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될 수 있지만 조금 꼼꼼하게 정확한 진단 해석 방법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골감소증으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방법이 최근에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고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은 오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이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예, 그게 좀 이제 문제죠, 조금. 그래서 좀 깐깐하고 이제 꼼꼼하고 요로 좀 이렇게 그런 의사를 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사를 찾기가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밀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게 혹시 골밀도가 가짜 오류일 수 있을까? 이제 잘못 나온 결과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밀도 검사의 보험 기준을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골다공증 수치가 골밀도 수치가 낮게 나와서 그 골다공증으로 진단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나이가 중요합니다. 이제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나이가 많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이가 너무 젊은 경우에는 골밀도가 그렇게 낮게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위험 요소가 한 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즉 65세 미만이지만 위험 요소가 없으면은 골다공증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위험 요소는 이제 체중이 너무 낮은 경우에 그리고 비외상성 뼈가 부러진 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로 인해서 이제 조기 폐경이 된 경우에 40세 이전에 30대 때 조기 폐경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 65세 이하더라도 골밀도가 낮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요소가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 수치가 그렇게 낮게 나올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 이제 보이는 폐경적 여성, 그다음에 비외상성 골절,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 이런 질환이 없는 경우에 골밀도 수치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장기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약물, 뭐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비형 간염 치료제를 먹고 있는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 기준이지만 뭐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면은 아, 내가 골밀도가 낮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 요소를 보면은 나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젊은데 골밀도가 낮게 나왔다 하면 아, 이거 오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인 경우에 이제 골밀도 남성인 경우에도 수치가 낮게 나오면은 아, 이건 오류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뼈가 약한 그런 가족들이 있고 체질도 있습니다. 뼈의 그런 굵기라든가 이런 게 체질적으로 좀 가는 경우에 골밀도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체중도 이제 낮게 나가는 거죠. 영양소 부족도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K2, 뭐 칼슘, 단백질 이런 게 부족한 경우에 이제 카페인이나 탄산음료 같은 거를 많이 먹는 경우에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흡연도, 음주도 당연히 골밀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체중이 너무 낮게 나가는 경우에도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폐경, 그리고 조기 폐경 됐을 때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40대 초반에 폐경이 된 경우에는 이제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으로 조기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이나 부갑상선 항진증, 갑상선하고 부갑상선에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경우에 이제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될 수 있고, 또 약 중에서 이제 면역 억제제나 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덩달아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만성 신부전, 그리고 이제 흡수 장애로 인해서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 그리고 이제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 때문에 위산 억제제라고 있거든요. 아침 공복에 먹는, 주로 하루에 한 번 먹는 그런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 칼슘이 이온화되지 않으면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다른 기타 그 이온, 그 양이온들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서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 사용, 비형 간염 치료제, 그리고 중금속하고 과불 화합물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과불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골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다면은 뭐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골밀도가 그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번 혹시 오류는 아닌지, 가짜 골다공증은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보시고, 본인이 그 골밀도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하면은 요런 것들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뭐 골밀도 수치만 보고서 이 환자를 이제 바로 약물이나 주사나 먹는 약을 처방할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체형이라든가 식습관이라든가 먹고 있는 뭐 영양제라든가 어, 치료받고 있는 뭐 질병이 있는지 등등 다양하게, 운동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다양한 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환자를 파악을 해야지 단순히 숫자만 보고서 대충 약만 처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한 검사가 항상 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환자 임상 정보하고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지 점검을 해서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이제 기계의 수치만 보고 판단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일 때 이제 필요한 검사가, 저는 이제 충분한 면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질병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어떤 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등을 다양하게 정보를 면담을 통해서 얻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체성분 분석, 인바디 같은 검사를 해서 근육량을 꼭 체크를 해보고요. 무기질은 괜찮은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거의 이거 하는 병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밀도도 의심이 된다면은 재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혈액 검사로는 칼슘, 인,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주 중요하고요. 목표하는 수치가 얼마라고 했죠? 예, 50에서 대략 한 70 정도를 목표 타겟으로 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는지, 조골세포 기능, 파골세포 기능, 그리고 비타민 K2 이 검사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능의학적으로는 이제 중금속하고 과불 화합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순히 골밀도 엑스레이 수치만 보고 약을 주거나 주사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이제 말만 듣고 바로 약이나 주사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진짜 골다공증인지 한 번쯤 다시 고려해야 되고요. 한 번 약을 먹거나 한 번 주사를 맞으면은 그몇 년씩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문제도, 뭐 이제 시간적인 문제도, 심지어는 이제 부작용 우려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서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한 검사도 추가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이제 골밀도만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약을 먹거나 이제 주사 맞는 분들이 있는데요. 골밀도만 올리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뼈가 잘 부러질 수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뼈에 땡을 올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골다공증 치료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요 영상까지 한번 보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안 보신 분은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보셨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